이번 경기는 양팀 감독들의 지략 대결이 상당히 흥미로웠고 그 수준도 아주 높은 경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아스날의 전술 포인트를 몇 가지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아스날의 수비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팀 시티의 후방 빌드업 대형을 살펴보면 후방에서는 풀백이 앞으로 전진하고 골키퍼 양옆으로 센터백이 벌려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 실바 그리고 좌측 미드필더 코바치치가 내려가서 배치되는 형태였죠. 그런데 시티의 후방 빌드업에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전개 방향이 주로 좌측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반전 시티 선수 전체의 후방 터치맵을 보면 좌측의 밀도가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각각 좌우 후방의 볼 배급을 담당하는 우측 센터백 디아스와 좌측 센터백 아케의 후방 터치맵을 비교해보면 좌측의 아케가 훨씬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스날의 의도된 계획이었는데요. 아스날은 무엇을 위해 시티의 전개 방향을 좌측으로 유도한 걸까요? 아스날은 평소대로 우측 미드필더 웨데고르가 전방 라인으로 올라간 4-4-2 수비 대응을 갖췄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전방 라인의 좌측, 은케티아가 우측 센터백 디아스 쪽을 막으면서 압박하는 걸로 시작하는데요. 이어서 좌측 미드필더 라이스가 전진해서 실바를 압박하면서 중앙 전개를 막고 시티의 전개 방향을 좌측 센터백 아케 쪽으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아케에게 공이 가면 웨데고르가 압박하면서 나머지 선수들은 아케의 가까운 패스 루트를 차단했는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웨데고르가 아케를 압박할 때 순간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코바치치입니다. 이는 압박하는 웨데고르가 패스기를 막으면서 견제하고 후방 자원이 추가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라이스 혹은 은케티아가 한 번 더 뛰어서 코바치치를 커버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는 아스날의 후방 숫자 싸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측 후방을 보게 되면 숫자 싸움이 어떤가요? 무려 4대2입니다. 여기서 공을 받으러 내려가는 좌측 윙 포든을 화이트가 따라간다고 가정해보죠. 후방에서는 두 센터백이 좌우에서 홀란드의 침투 방향을 모두 견제하는 수적 우위를 취한 상태로 수비 미드라인 사이 포켓에서는 변수에 대비하는 조르지뉴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르지뉴가 포든을 압박하려고 하면 화이트가 여유 자원으로 남는 시기죠. 좌측 센터백 아케에게 공이 가고 웨데고르가 코바치치로 가는 패스기를 막으며 압박에 들어갑니다. 백업은 에데루송을 압박했던 은케티아가 하면서 아케의 가까운 패스기를 막는 아스날입니다. 여기서 아케가 전방으로 패스하는데요. 공을 받으러 내려온 좌측 윙 포든이었습니다. 이를 압박하는 선수는 조르지뉴네요.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후방에서 두 센터백이 홀란드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포든이 조르지뉴의 압박을 이겨내는 변수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여유 자원인 화이트가 대응할 수가 있겠죠. 만약 여유 자원이 없다면 그대로 포든에게 포켓을 공략당하거나 아니면 센터백 중 한 명이 전진해서 포든을 막다가 홀란드에게 침투 공간을 내주거나 여러모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든이 백패스를 하네요. 이어서 시티 선수들의 스위칭 플레이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코바치치가 공격에 유리한 위치를 잡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코바치치가 앞쪽 빈 공간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공을 받기 위해 다가가네요. 여유 자원 화이트의 존재 때문입니다. 만약 화이트가 없었다면 전방으로 달려나가면서 공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장면은 어떤가요? 역시 웨데고르가 코바치치로 가는 길을 막으며 아케를 압박합니다. 이번엔 코바치치에서 거리가 먼 은케티아 대신 라이스가 커버하네요. 역시 가까운 패스길이 막힌 아케, 내려오는 포든에게 패스하는데 이번엔 화이트가 따라붙습니다. 이러면 반대로 조르지뉴가 여유자원으로 남고 변수에 대응하게 되겠죠. 저에게 있어 이런 아스날의 수비 구조는 지난 커뮤니티 실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 포든이 내려오면서 공을 받을 때 압박해오는 파티를 벗겨내고 무방비가 된 아스날의 포켓을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시티의 선제골로 이어졌죠. 이번 경기 아스날의 수비 구조는 지난 경험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아스날은 이런 계획을 통해 전반적으로 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잘 막아냈습니다. 시티의 좌측 전방 자원인 포든, 그리고 홀란드의 전반전 터치맵을 한번 살펴볼까요? 경기장을 3등분 했을 때 아스날 진영에서 터치가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네요. 상대의 공격 방향을 좌측으로 유도하고 여유 자원을 배치하는 아스날의 수비 구조였습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전술 포인트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토미야스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당시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공수 모두에 영향을 끼친 교체였기 때문입니다. 토미야스는 좌측 풀백으로 투입됐는데요. 그러면서 기존의 진첸코가 빠지게 됐습니다. 이 교체에는 두 선수의 능력 차이로 인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데요. 장점부터 살펴볼까요? 장점은 개인 방어의 질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진첸코는 기술적인 능력이 정말 뛰어나지만 드리블러에겐 취약한 선수입니다. 반면 토미야스는 지상에서 펼쳐지는 경합에 강한 선수죠. 당시 시티는 선수 교체를 통해 우측에 드리블이 강점인 실바, 포든을 배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스날은 토미야스의 투입으로 이를 받아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진첸코는 토미야스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진첸코가 빠진다는 것은 후방 빌드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미야스 투입 이후 아르테타는 아스날의 주된 공격 전개 방법을 롱패스로 바꿨습니다. 그런 만큼 후방 빌드업 상황은 줄어들겠죠. 후방에서 기술적인 능력의 중요도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스날은 경기 상황에 맞게 토미야스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가릴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공격 전술을 롱패스로 바꾸면서 여기에 토미야스를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아스날은 공격 전개 시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풀어가려고 했지만 시티의 압박에 꽤 고전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인 롱패스도 자주 시도했는데요. 타겟은 우측 윙 제주스였습니다. 전술 변화가 일어난 75분 이전 골키퍼 라야의 롱패스 맵을 볼까요? 여기서 단 한 개만 왼쪽을 향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제주스가 있는 오른쪽을 향한 걸 알 수가 있네요. 아르테타는 토미야스를 투입하면서 동시에 롱패스 공격의 좌측 빈도를 크게 늘렸습니다. 75분 이후 라야의 왼쪽을 향한 롱패스는 5개였는데요. 그 전까지는 고작 1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게 의도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스날은 왜 우측이 아니라 좌측을 노린 것이며 무엇을 노린 걸까요? 아스날이 좌측 롱패스를 통해 시티의 수비 구조에 있는 약점을 공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티는 아스날과 마찬가지로 우측 미드필더를 올린 4-4-2를 기반으로 좌측 미드필더가 전진해서 아스날의 미드필더를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비대칭으로 배치된 외대고르를 맡았기 때문에 시티의 우측 수비 미드라인 사이에 빈 공간이 발생한 것이죠. 아스날은 이 구조에서 상대 우측 풀백 워커와 우측 센터백 디아스의 사이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노렸습니다. 좌측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게 되면 이를 막기 위해 워커와 디아스가 좁히게 되는데요. 두 수비수의 대응에 따라 아스날은 좌측 하프의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아까 말했던 후방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오는 롱패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높이 싸움에 도움이 되는 토미야스가 활용될 수가 있었죠. 토미야스가 좌측 하프로 침투하고 파티가 좌측을 향한 롱패스를 시도합니다. 워커와 디아스가 토미야스에게 붙으면서 그 좌측, 우측, 후방의 공간이 생깁니다. 토미야스가 헤딩으로 공을 우측 공간의 하베르츠에게 보내네요. 하베르츠를 지원하기 위해 좌측 공간에 있던 마르티넬리가 후방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하베르츠의 패스를 받은 마르티넬리가 슈팅을 시도하고 아스날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 득점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도 좌측 하프 스페이스 침투는 계속해서 나오죠. 상대의 허점을 제대로 노린 아스날의 인상적인 전술 변화였습니다. 교체 투입돼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슈퍼서브로 활약한 마르티넬리. 득점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수비 가담이 눈에 띄었기에 한번 조명해볼까 합니다. 맨시티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 포든의 개인 능력을 통해 아스날 선수 3명이 제껴지게 됐습니다. 패스가 포든에게 향하고 이를 커버하기 위해 라이스가 슬라이딩 태클로 패스를 인터셉트하는데요. 운이 안 좋게도 세컨볼이 상대 선수에게 흐르게 됐습니다. 좌측 미드필더인 라이스가 우측으로 깊게 수비 가담했으니 그만큼 좌측 중앙 공간이 텅 비게 된 걸 볼 수가 있네요. 시티가 이 공간을 공략합니다. 수비 라인이 무방비로 노출된 위험한 상황. 갑자기 누군가 나타납니다. 마르티넬리네요. 미친듯이 쫓아가서 공격을 방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울을 범하고 말았지만 수비 라인이 공략당하는 것보다는 낫죠. 이 장면 역시 맨시티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인데요. 마르티넬리가 후방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미친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수비 라인으로 합류하기 위해서였네요. 최초의 좌측 풀백인 토미야스가 최전방까지 올라갔던 상황이었죠. 이를 커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마르티넬리가 복귀하지 않았다면 우측 윙에게 공간을 허용하고 시티가 수월하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겠죠. 빠른 발의 성실함까지 갖춘 마르티넬리, 공수 모두에 크게 기여하는 아스날의 보물입니다. 지난 시즌 36골로 프리미어리그를 융단 폭격하며 득점왕에 오른 홀란드. 이번 시즌 역시 8골을 기록하며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 홀란드가 이번 경기에서는 기대 득점 0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슈팅을 아예 1도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는 역시 센터백 듀오 살리바와 가브리엘의 활약 덕분이겠죠. 참 대단했습니다. 특히 살리바는 현재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에 나선 8경기에서 드리블 돌파 허용을 단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울도 고작 2개에 불과하다네요. 단단한 데다 깔끔하기까지 누가 영입했는지는 몰라도 최고의 영입이네요. 그런데 경기 후에 곧바로 들려온 소식. 이번 국가대표 주간에 살리바가 프랑스 대표팀으로 차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부상을 참고 뛴 모양입니다. 지난 시즌 막판 살리바의 부상 이후 고꾸라졌던 아스날이었던 만큼 군어들의 걱정이 커 보이는데요. 부디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기 아스날의 승리가 더욱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시티를 상대로 슈팅을 단 4개밖에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시티의 한 경기 슈팅 4개는 2개를 기록한 울버햄튼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월드 챔피언 시티가 이랬다니. 이번 경기 아스날의 수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보이네요. 이에 힘입어 무실점, 클린시트까지 달성한 아스날. 놀랍게도 아스날이 시티를 상대로 리그 홈에서 클린시트 승리를 거둔 것은 2012년 4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무려 11년 만이죠.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은 그때 골을 넣은 선수가 바로 지금의 아스날 감독 아르테타였다는 것입니다.